우리가 알고 있는 화려한 박지성 선수 이전에 어린 시절의 모습은 어땠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축구를 언제 처음 시작하셨던 거예요? 축구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시작했고요. 원래 뭐 야구 축구를 다 아버지가 좋아하셔서 처음에는 다니던 초등학교에 이제 야구부가 있었어요. 아, 축구부가 없었고? 네. 그래서 이제 3학년 때 이제 야구부에 가서 저 야구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코치님께서 3학년이면 안 된다고 4학년 때 오라고. 근데 이제 그해 여름에 집이 이사를 가서 전학을 가게 된 거예요. 네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축구부를 창단한다고 모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축구를 하기 시작했죠. 야, 운명이다, 이거. 그 3학년 때, 그래, 들어와라. 3학년부터 그치. 다닐 수 있어. 그랬으면. 그럼 메이저리그가 되지 않았을까요? 만약 그 학교에 야구부, 축구부 아니었고 농구부 있었어도 저 농구할래요 그랬을 거고, 탁구부 있었으면 탁구할래요 그랬겠네요.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운동 있었을 자체가 것 같아요. 좋았으니까. 운명이다, 이거. 근데 그러면은 부모님은 좀 지지를 해주셨어요? 뭐 처음에는 그냥 애가 그냥 운동하나 보다 좋아하니까 시키셨다가 이제 제가 이제 훈련도 하고 그러면 이제 집에 늦게 오게 되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반대하시기 시작. 얘가 피곤하고. 그렇죠. 하시기 시작. 공부도 너무 안 거죠. 하고. 막 이러니까. 그렇죠. 이제 반대를 하신다 그랬는데 제가 단식 투쟁을 시작했죠. 단식 투쟁? 네, 아무것도 안 먹고 뭐 계속 버틴다고 하니까 이제 결국 아버지께서 보다 하시다가 이제 얘기를 하셨죠. 그러면 중간에 그만두지 않을 거면 해도 된다. 라고 하셔서 이제 절대 그만두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해서 이제 허락을 약속을 받고 하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그때 일기장에 그렇게 썼대요. 아빠가 축구하지 말라고 해서 나는 너무 두려웠다. 두려운 이유는 내 꿈이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일기 기억이 나요? 국가대표 그거는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 문장은. 네. 그래서 네. 박지성 선수가 그때부터 굉장히 치밀하고 무서운 사람이었던 게 써놓고 약간 우는 척하면서 엎드려가지고 아버님 볼 수 있게 이렇게 해놨었대요. 아 진짜? 또 이것도 궁금한 게 그런 마인드가 있고 또 타고난 성질이 있다고 해도 특히나 10대 시절 학원 축구할 때는 피지컬이 되게 중요할 수밖에 중요하지. 없잖아요. 그리고 박 선수도 제 기억으로는 처음 등장했을 때도 그렇고 덩치가 큰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운동 생활할 때 그런 몸이 걸림돌이 되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기는 했던 것 같아요. 몸이 이제 몸이 약했다라는 표현이 뭐가 아프거나 이런 건 아니었는데 이제 왜소하고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신체적으로 이제 크지가 않고 키도 작았다고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죠.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제 빨리 학교를 간 그때 예전에는 이제 학교를 1, 2월생이면 이제 하나가 그렇죠. 빨리 가는. 근데 제가 그걸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축구는 체격만 갖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어릴 때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셨고 그걸 믿었던 거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선생님이 3,000번 정도 공을 차야 감각이 생기고 뭐 이런 얘기를 선생님이 예전에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런 얘기가 이게 좀 와전이 좀 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 이게 스타들은 네. 이런 뭔가 얘기거리들이 전설이 있죠, 좀 전설. 전설처럼 내려오는 얘기가 네. 많아요. 이제 그 리프팅이라는 이제 축구에서 이제 공을 계속해서 튀기는 게 있었는데 제가 그걸 이제 3,000번까지 한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안 떨어뜨리고. 안 떨어뜨리고 진짜 어려워요. 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좀 와전이 된 것 같은데 이제 어렸을 때 들은 거는 기술이 뛰어나면 이제 분명히 그 체격적인 부분들을 다 커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더 훈련을 했던 거지 연습을 남들보다 특별히 더 많이 했냐라고 물어보면 꼭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방금 이 얘기를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3,000번 안 떨어뜨리고 잤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2,000개 차다가 떨어뜨리면 다시 한번 해보고 3,000번 차기 위해서는 연습을 얼마나 했다는 뜻이에요. 반박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박지성 선수가 노력형 인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연하죠. 처음 했는데 바로 3,000번이 됐을 수도 있어. 처음 찾아가자 한 번에.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그 어렵다는 차범근 축구상에
수상자예요. 그게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엄청난 선수들에게 주는 상이기 때문에 어릴 때 그만큼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역대 국가대표 선수 중에 차범근 축구상을 받은 선수들이 되게 많아요. 그쵸. 김두현 선수도 받았고 기성용, 기성용 강희찬. 선수도 받았죠. 예. 네, 선수. 그때 당시에 이제 6명만 뽑고 이제 대상, 우수상, 장려상 등급이 있구나. 네, 6명이니까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 근데 저 말고는 다 대상이거든요. 나머지 분들도 대상 출신들이에요. 다 대상 출신들이 우수상인데? 이제 국가대표. 저는 장려상을 받았어요. 턱걸이 여기 턱걸이. 뭐래요? 그러니까 넘어가면 대상인 줄 알 거 아니에요. 그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대상인 줄 알아가지고. 네. 이런 걸 또 못 참으시는구나. 정확하게 다 짚을 거 다 짚어주셔. 그럼 그때 뭐 선생님이 그 감독님이 와가지고 뭐 한마디라도 해주셨다고 기억나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얘기를 해주셨죠. 이제 뭐 열심히 하시면 뭐 훌륭한 선수가 되라 뭐 이렇게 덕담을 해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저희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감독님은 기억하실까? 내가 박지성한테 상 근데 줬다고. 너무 많은 상을 주셔가지고 그렇지. 매년 매년 6 11명. 명씩 상을 주시는데 더군다나 이제 그치. 대상도 아니고 네, 장려상을 받아가지고. 중고등학교 때 눈에 띄는 이력이 확 있지는 않아요. 박지성 선수가. 없죠. 예. 아주 그냥 평범한 축구 선수였죠. 그냥 평범한 축구. 그 어렸을 때부터는 이제 꿈꿔왔던 거 이제 국가대표라는 청소년 대표가 아니어도 이렇게 뭐 학생 선발 예, 거기에도 뽑힌 적이 없었고 알 근데 수가 없는. 갑자기 대학을 들어가자마자 허정무 감독님의 눈에 띄면서 이게 시드니 올림픽 대표팀에 갑자기 뽑혀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지난달 25일 새롭게 개편된 축구 국가대표팀에는 만 18살의 박지성 선수가 최연소 대표로서 전격 발탁됐습니다. 제가 이제 신입생으로 입학을 하고 나서 그럼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김희태 감독님하고 허정무 감독님이 되게 친한 사이여서 동계올림픽에서 연습 경기를 이제 많이 했어요. 올림픽 대표팀하고. 대표팀과 같은 영지대 팀. 학생들이랑 네.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는 대학교에 갔으니까 1학년 때부터 뛸 거라고 생각은 신입생이니까. 네, 신입생 중에 뛰는 친구 한 명 더 있었고 그 친구는 이제 뛰키려고 아예 제일 최우선순위로 데려온 친구. 그 친구는 뛰고 이제 저는 훈련을 열심히 하다 보는데 훈련하다 보니까 점점 잘해 보였는지 저를 이제 경기를 뛰키기 시작하시는 거죠. 신입생은 보통 안 넣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제 포지션이 뭐였어요? 미드필드를 보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왼쪽 윙백으로 저를 처음으로 이제 뛰키기 시작했고 또 그 상태로 이제 올림픽 팀하고 경기를 많이 하다 보면서 네. 올림픽 팀하고 경기에서 제가 골을 넣게 된 거예요. 윙백인데? 윙백인데 한 그때 모르겠어 한 3명 4명을 올림픽 선수를 제치고 골을 넣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의 느낌은 형들이 다 저를 비켜준다는 느낌이었어요. 가고 있는데 다 정면 앞에서 막 사라지는. 그럼 계속 가야지. 그리고 가야죠. 가다 보니까 골대가 나와요. 진짜? 네. 그래서 저희 팀에 어떤 스트라이커 보는 형이 때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때렸죠. 그랬더니 들어간 거죠. 근데 이제 그 전지훈련이 끝나고 와서 그때 숙소에 있었는데 감독님한테 전화해봐 전화하라 그러더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밑에 내려가서 공중전화로 저 전화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거 되게 옛날 사람 같다. 공중전화 있을 때야. 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이제 감독님이 이번에 이제 3월 말에 뭐 언제 소집인데 대표팀이 됐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19세 이하 청소년 대표인 줄 알았어요. 아, 그때 만 19세 전이니까. 네, 저는 그때 이제 만 18세여서 네네네. 이동국 선수 나이 때 이제 예. 대표 팀이 그때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여기 갔나 보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첫 대표팀이니까 꿈이었는데. 네,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뭐 어딘지도 물어보지 않고 당연히 거기라고 생각하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감독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어느 대표팀인지는 아니? 그렇지. 너 뭔지 알고 좋아해? 뭔지는 아니? 그래서 네, 그 19세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너 올림픽 대표팀 가는 거라고 그런 거죠. 소름 끼쳐. 뭉클해. 다시 물어봤어요. 에? 뭐라고요? 라고 하니까 올림픽 대표팀에 가게 됐다고. 그래서 더 놀랐죠. 그렇지. 네. 청소년도 아니고 올림픽에 간다고?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끊고 이제 결국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전화를 드렸죠. 그 공중전화 지금은 없어졌겠죠? 지금은 아마 없어졌어요. 박물관 세워두고 그건 남겨놔야 돼. 정말 중요한 자리인데 거기에서 소년 그러네. 박지성이 전화를 받으면서 얼마나 좋았을까? 마치 그거는 메시 사인을
여기 냅킨에다가 처음에 사인했다라는 그거 계약서 있잖아요. 박지성 전화기 이거 살려놨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진작 들었으니까 살려놨어. 아 근데 박지성 선수가 이제 올림픽에서 활약을 하고서 그 이후에 보통 수수는 K리그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K리그가 아니고 해외로 가요. 이제 올림픽 대표팀이 되고 나서 이제 해외 원정 전주훈련도 많이 다니면서 해외 진출을 하고 싶다. 최종적으로는 유럽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미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일본에서 처음으로 이제 이적 제의가 오게 되죠. 그때 러브콜이 두 팀이 들어왔었대요. 한 팀으로 바로 가신 게 아니었군요. 예, 그 시미즈 스펄스인가? 네, 시미즈 에스펄스에서 이제 제의가 들어왔었고 이제 시미즈 에스펄스는 상위권 팀 그리고 하나 이제 교토 퍼플상가는 그 당시에는 이제 최하위 팀 두 팀에서 연락이 왔고 이제 시미즈 에스펄스는 그 당시에 이제 C 계약이라는 게 있었어요. 일본에서 이제 대학교 선수를 영입해서 이제 프로 1군의 정식 계약은 아니고 조금 이제 가격을 낮춰서 이제 싸게 좀 유망주 영입할 계약 수 있는 같은. 그런 느낌의 계약이 있었고 이제 교토는 이제 정식 계약을 해서 이제 어느 팀을 선택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했었던 거죠. 강팀은 약간 가계약식이고 요 팀은 약팀이긴 하지만 정식 계약이고. 그렇죠. 근데 왜 약팀을 선택했어요? 일단은 돈을 많이 줬고요. 중요하다. 중요하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내가 경기를 많이 뛸 수 있겠구나. 아무래도 이제 상위권 팀보다는 저는 이제 막 유망주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약팀이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는 더 많겠구나라는 생각에 이제 교토 상가를 선택하게 됐죠. 한국 축구의 차세대 제목으로 꼽히는 박지성이 국내 선수로는 최연소로 일본 프로축구 J리그 교토 퍼플 상가에 입단해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그건 되게 주요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는 게 그 선택이. 교토로 가신 다음에 사실 2부 리그로 떨어졌었잖아요, 첫 해. 그렇죠. 이제 6개월 있다가 이제 꼴찌 팀이었으니까 전반기 꼴찌하고 이제 6개월 만에 다시 2부로 떨어지게 됐죠. 근데 그 다음에 정말 대활약 하셔갖고 1년 만에 다시 1부 리그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2부 리그에서 실제 원하시던 대로 봤더니 커리어 통산 리그 경기는 그 시기에 제일 많이 뛰셨더라고요. 38경기를 그 교토 소속으로 뛰셨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정말 그리셨던 대로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일본 축구 전문지 사커 다이제스트가 작년 6월에 J리그 소속 구단 역대 최고 선수를 선정했는데요. 구단별로 일본 기자들이 한 명씩 뽑은 거예요. 교토 퍼플 상가 역대 최고의 선수는 박지성. 근데 그때 이제 구단이 보유한 유일한 우승컵의 결승전이 계약 만료되고 다음 날인가로 제가 맞아요, 알고 있는 네. 그 경기가 네. 보통은 이제 계약 만료되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안 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구단에서 그런 것까지 다 계획해서 계약을 할 텐데 아, 그렇죠. 결승에 못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네요. 그 일정은 아예 생각지도 않았었어. 그냥 12월 31일로 그냥 끝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항상 그 대회 결승은 1월 1일 날 결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길 생각 안 했던 거죠. 설마 우리가. 그치. 올라가겠어 했는데 이제 그 해에는 이제 올라가게 됐고 선수 입장에서는 내일이면 그 결승인데 이제 계약 끝났습니다. 저 가겠습니다 하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저역수 당연히 뛰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경기가 끝나면 저는 이제 네덜란드로 가게 돼 있고. 가게로 이미 결정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고별전이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팀으로서도 한 번도 우승한 적이 이런 메이저 대회를 우승한 적이 없었던 팀이었어서 제가 이걸 남기고 가면 정말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컸었죠. 그때 당시. 그렇죠. 보통 진짜 저 같은 사람은 내일 열심히 뛰겠습니다. 단 조건이 돈 얘기하면 뭡니까? 앞으로 한 10년간 교토 료관 진짜 오늘 둘이 같이 보고 있는데 인품의 차이가 크다. 많이 나네, 인품의 차이가. 근데 진짜 마지막 경기 때 정말 열심히 뛰셨겠다. 그 경기 2대1로 역전승했었죠. 그때. 네, 2대1로 역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토 퍼플 상가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딜 가든 응원하겠지만 언젠가 꼭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와 달라. 너가 부상을 입어서 영원히 뛸 수 없다 해도 우리는 너를 기다리겠다. 감동이다. 이런 이제 얘기를 남깁니다. 그 팀에서 선수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이거는 극찬이에요. 극찬. 사실 일본의 3대 경제인이라고 불리는 분 중에 한 분이세요. 그분이 직접 얘기를 하셨을 때 뭐 저도 되게 감사했죠.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정말 갈 데가 없으면 여기 와야겠구나. 여기 올 수 있겠구나. 그런 어떤 안전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놓은 기분도 들고 그래도 내가 여기서 최선을 다한 어떤 그 능력은 인정을 받고 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이게 자국 선수에게도 아니고 해외 용병한테 이런 얘기를 해준다라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그 정도 정말 하려면은 정말 오래 뛰었거나 그렇죠. 해야 되는데 정말 2년, 3년 짧게. 정도 했는데 그런 평을 받을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엄청난 업적을 남기신 거예요. 구단 입장에선 진짜로. 그렇죠. 그리고 성적만 가지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음. 태도를 분명히 구단주는 알았겠죠. 맞아. 얼마만큼 좋았던 이 선수라는 걸. 자, 이제 일본에서 산업 현장에서도 오늘 모처럼 만의 노사가 하나가 됐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붉은 옷을 입고 등교를 했습니다. 서울 지여대학들은 거의 대부분의 강의를 휴강하니 한국군의 붉은 악마 해병 장병들의 함성이 하늘을 찌릅니다. 우리 팀을 사랑하는 마음과 필승 의지는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실에도 응원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드디어 우편 집배원까지 붉은 옷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기억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그때 일어납니다. 다 기억나시죠? 그때 그 순간. 당연하죠. 네. 지금은 아까 밝아졌어요? 갑자기 이제 아니, 저는 사실 스포츠 경기를 잘 안 챙겨보던 학생이었는데 그런 제가 매일 축구를 보던 그렇지. 2002년 여름 그땐 진짜 낭만의 계절이었던 것 같고 골이 들어갔을 때 아파트 전체가 뒤흔들리던 함성. 골이 들어가니까 그냥 옆동 뭐 저 골목 그냥 온 동네가 함성으로 가득 찼는데 진짜 너무 짜릿한 거예요. 그렇지. 응원 함성이 저 멀리 상암동까지 전달되길 간절히 빌며 목이 터져라 대한민국을 외칩니다. 앞마당에서 대한민국을 외치는 이웃들은 이미 한 가족입니다. 저한테는 진짜 그런 여름이 기억돼 있어요. 지금 너무 할 말 많아. 지금 너무 저는 기다리고 있어. 왜냐면 낭만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조금 격하게 표현하고 싶은 게 2002년의 여름은 광란이었어요. 광란이었지. 다 미쳐 있었지. 저는 진짜. 그때 고등학생이었거든요. 우리 담임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한국 대표팀 경기가 있는 날마다 종례 시간에 다 모아놓고 되게 무서운 분이셨는데 그분 기독교 신자셨는데 오늘 한국 대표팀 경기가 있다. 지금부터 3분 동안 우리 선수 다치지 않고 좋은 경기할 수 있도록 통성기도를 하겠다. 통성기도. 30몇 명 학생 통성기도를 모두가 소리내서 그치, 기도하는 게 그치. 있어요. 정말? 기독교 신자 아닌 애들도 30명이 반해서 우리 선수들 이러고 집에 갔고 아, 진짜 광란이구나. 아니 이러고 학교 앞에 나오잖아요. 우리 학교 정문 바로 앞에 문방구가 크게 있었어요. 한국 경기가 있는 날은 가서 응원 잘하라고. 전 그때 진짜 멋있다고 생각해. 문방구 아저씨가 아이스크림 통을 그냥 열어놔. 그걸 애들 가면서 무료로 그냥 아이스크림 하나 집어서 가는데 그 누구도 사재기 하지 않아. 딴 애들 먹으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지 이 나라에. 아름다웠다. 광란이었어요. 광란 진짜로. 남녀노소 그러니까 불문. 우리가 그때 그 현장을 봤던 사람들은 살아있는 한 계속 얘기할 거야. 2002년. 저는 직장인이었는데 그때 네. 저 사실 축구 팬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약간 냉소주의가 있어요. 한국 뭐 잘하긴 하는데 또 16강 떨어지겠지 이렇게 보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16강 올라갔네? 그렇지, 그렇지. 8강은 안 되겠지. 8강 올라갔네? 그렇지, 오, 이렇겠지. 그게 약간 누워있다가 올라오는 자세. 4강 이런 그게 약간 기적 같은 것 같아 나한테는. 전혀 이제 그 기대를 하지는 못했죠. 월드컵 전까지만 해도. 네. 뭐 우리가 어떤 1승이라도 해본 적도 없었던 그렇죠. 단지 좀 부담감이 확실히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한 곳이 열리니까. 네, 한국에서도 열리고 또 이제 일본에서 같이 공동 공동 개최 개최. 맞아. 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성적의 어떤 결과 또 한국은 떨어졌는데 일본이 올라가면 또 근데 또 그런 거 못하고. 안 되지. 그건 또 안 되고 뭐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있었던 거는 같아요. 근데 뭐 현실적인 목표는 16강에 진출하는 게 가장 큰 목표였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기를 한 경기라도 이겨야 됐기 때문에 맞아요.
거기에 항상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집중하실 때 감독님은 계속 명언 날리고 다니셨잖아요. 그렇지. 한국팀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것이다. Nice surprise for the outside world. 나도 아직 배고프다. 이러지. 그럴 때 어땠어요? 저분 왜 저러시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식사 좀 하시지. 그래서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우리는 그렇게까지 지금 못하는데 도대체 뭘 보고 저렇게 말씀하시지? 라고 생각했다. 우리가 이대로라면 우리도 같은 처지가 될 수 있다. 선수들이 거기서 조금 더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우리는 올라가야지. 이겨야지. 히딩크 감독님도 한일전에 대한 그런 생각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렇죠. 그게 어떤 건지 많이 들으셨을 거고 진짜 그런 걸 잘하시는구나. 이겨야서 우리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된다라는 암시를 주고 또 선수를 하나로 몰았던 게 이제 더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됐죠. 그럼 선수들 사이에서 그랬겠다. 야, 일본이 떨어지고 우리가 8강 올라가면 되게 고소하겠다. 이런. 아니, 이 정도로 그냥 얘기하나? 더 하죠? 차마 방송에서 말할 수는 없지만 차마 말할 수는 없. 아니 당연히 그랬을 것 같아. 근데 거기에 대한 뭐 불만이나 이런 건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나는 들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동안에 대표팀에 뽑힌 거, 또 경기에 출전한 거 이런 거를 봐서는 개인적으로는 내가 월드컵에 나가서 선발로 뛸 수 있을까 없을까의 고민이었지. 엔트리 안에는 23명 안에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나왔을 때는 밖에서는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지 속으로 막 떨리거나 막 불안하거나 이런 건 좀 덜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23인에 딱 들었잖아요. 그때는 발표되고 나서는. 그때는 그랬죠. 그거 봐, 너희들이 틀렸지. 멋있어. 멋있어. 그게 얘기를 하러 갈 때 호텔에서 나와서 이제 버스를 탄단 말이에요. 네. 버스를 타고 경기장으로 가는데 주변이 다 빨간색이 그려져 있어요.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때 당시에. 단 한 번도 그걸 느껴본 적은 없고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우리도 처음 봤어 진짜. 축구장에 갈 때는 축구장에 가야 빨간 옷들을 보고 우리를 응원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냥 호텔에서 나와서부터 어딜 가나 다 빨간 옷들을 입고 있는 거는 그전에는 저희는 본 적이 없었으니까. 경기장에 가는 동안 그 모든 기들이 다 이렇게 모이는 느낌이 그거 느끼셨구나. 그 경기장에 가서도 그 기운들이 느껴져요. 그 기운이 확실히 그 전 경기들이랑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때 선택지가 한 3군데? 맞아요. 좀 있었어요. 일단 PSB였고 재계약을 일본에서 하느냐 아니면 뭐 그때 한국 쪽에서 이제 백지수표 계약이 있었던 때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되게 후회하고 있는 거 근데 백지수표 계약은 커리어 중에 2번 정도 받아가지고 중국에서도 받았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다른 건 생각 안 하고 이 2개 이제 남느냐 이제 가느냐. 예, 막 일본에서 이제 막 처음에 와서 이제 고생도 하고 이제 힘들게 딱 와서 이제 좀 맘 놓고 하겠구나. 그치. 우승도 시켜놨고. 또 가면 다시 또 이제 처음부터 막 아이고. 적응해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음. 만약에 다른 팀이었으면 더 고민을 했을 텐데 PSB였기 때문에 고민을 하나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첫 유럽 진출이었잖아요. 막상 딱 가보니까 다르던가요, 정말? 뭔가 다르구나, 여기는. 다른 세상이구나. 환경도 그렇고 선수들 움직이는 거, 잔디 상태, 기후 뭐 이런 것들이 다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달랐었던 것 같아요. 더구나 말도 안 통하고 또 몸 상태는 무릎이 안 좋은 맞아. 상태에서 간 상태고 이러니까 적응을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일본에 있을 때부터 아팠는데 이제 그 대회를 하면서도 근데 이제 일본에서도 MRI를 찍어도 못 찾는 거죠. 뭐가 잘못됐는지. 그래서 계속 무릎은 아프고. 그 상태에서 네덜란드를 갔는데 네덜란드에서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다가 이제 팀 닥터가 저한테 얘기를 하죠. 아무래도 뭐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 MRI 상으로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한번 열어보자. 열었더니 이제 연골이 찢어진 걸 발견하고 이제 그걸 제거하는 수술을 했던 거죠. 그 몸이 엉망인 상태에 PSV를 간 거거든요. 근데 그때 되게 마음 아픈 얘기를 처음으로 공이 무서웠다. 나한테 패스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그때 좀 했었다고.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축구를 하는 게 무서웠다라는 생각을 해요. 태어나서 뭐 처음이었죠. 아마 지금까지도 그때밖에는 없었으니까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게. 뭐 홈팀에서 경기를 하는데 상대 팀의 선수에게 야유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팀 선수에게 상대 팀보다 더 많은 야유를 그러니까 교체하려고 딱 이제 서 있잖아요. 우리 팀 선수랑 바꿔서 들어가야 되니까. 바꿔서 나올 때 이제 박수를 쳐줘요. 이제 그렇죠. 수고했다고. 근데 이제 그 선수가 탁 나오고 내가 들어가는 순간에 야유가 나오죠. 35,000명 정도가 되는데 거의 매번 이제 만석인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상당히 힘들었죠. 이제 근데 또 저희 팀 주장이 그때 반본맨 선수예요. 그 선수가 이제 인터뷰를 해서 한마디를 하죠. 한국 선수 왜 데리고 왔냐. 저격을 했었어요. 한마디를 해서 이제 완전 거의 카운터 펀치를 날렸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언제 어떤 경기를 계기로 나 이제 좀 벗어난 것 같다, 극복한 것 같다라는 느낌 받을 적 있을 거 아니에요? 확실히 딱 모든 면에서 다 바뀐 게 이제 웨파컵 16강전에서 페르자라는 경기를 이제 해요. 그걸 이제 원정 경기를 하는데 그 경기를 뛰고 나서는 이제 내가 내 거를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처음으로 느낀 경기이고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내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낀 경기들이 없어서 아마 그 경기를 기점으로는 모든 것이 변했죠. 원상복구됐구나. 지금 오늘 약간 히딩크 감독님 대변인 같은데 그때 그 유명한 말씀 하셨잖아요. 뭐라고? 우리가 원정 경기에서 골을 내주지 않은 것도 잘한 일이다. 하지만 더 기쁜 일은 우리에게 박지성이 돌아왔다는 사실이다. 그런 얘기 있었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사람이 돌아왔으니까 우리는 앞으로 잘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던 그런 얘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슬럼프와 다시 돌아오는 데까지 걸린 기간이 한 1년 정도예요. 1년? 딱 1년 만에 이게 딱 역전이 딱 됩니다. 굉장히 위축될 수 있잖아요.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내 맘대로 안 되니까. 그쵸. 그 시기를 좀 어떻게 극복하신 거예요? 어떤 방법을 쓰셔서 벗어나신 거예요? 그 어려운 시기가 딱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이제 공이 무섭기 시작할 때는 정말 사소한 것부터 다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축구 선수한테 이 앞에 여기 5m에 있는 선수한테 패스를 주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너무나 쉬운 거고 이거는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이제 막 축구 시작한 선수라도 당연히 해야 되고 잘할 수 있는 건데 그거 가지고도 칭찬을 했어요. 스스로에게. 훈련할 때도. 그냥 공 받아서 옆에 있는 선수한테 준 거 가지고도 잘했어. 거봐 할 수 있잖아. 저 선수 눈물 날 것 같아. 약간 차올라 왔어. 잠깐만. 프로 선수인데 프로 선수 국가대표 그때 당시 이제 대표팀 선수였는데도 박지성 선수에게 운명의 전화 한 통이 걸려온다고 합니다. 오늘 전화 자주 오네요. 그땐 공중전화 아니었을 거예요. 핸드폰으로 왔어요? 구단으로 왔어요? 전화가? 그거는 온 거는 아니에요. 경기를 끝나고 나서 이제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 에이전트가 지금 퍼거슨 감독이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에이전트의 말이었죠. 그래서 나 영어 못하는데? 왜 전화를 하라 그래? 그래서 이제 에이전트가 전화를 걸어서 이제 저를 바꿔주죠. 퍼거슨 감독이. 그래서 이제 전화를 받죠.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한테 되게 천천히 그때 당시 기억으로는 되게 천천히 만약 보통대로 말씀하셨으면 아마 하나도 못 알았을 텐데 되게 천천히 말씀해 주셔가지고 뭐 네가 우리 팀에 왔으면 좋겠다. 이제 뭐 그때 당시 긱스가 이제 30대 초반이었는데 라이언 긱스가? 네, 라이언 긱스도 있지만 이제 나이가 있고 또 이제 그 다음도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왔으면 좋겠다 했던 거죠. 축구 선수에게 네가 라이언 긱스의 다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은 정말 최고의 극찬이지. 살 떨리는 제안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냥은 이게 현실 맞아? 라는 생각이 들었죠. 왜냐면 2002년 월드컵 전에 잉글랜드하고 평가전을 했었는데 네네네. 그때 뛰었던 선수들이 다수 그 팀에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기 정말 간다고? 맨유를? 거기서 오라 그러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 그렇게 러브콜을 받았을 때 히딩크 감독님도 아셨을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나눴어요? 이제 처음에 히딩크 감독님은 이제 언론에 인터뷰를 했을 때는 이제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가면 안 된다. 네, 어쨌든 팀의 감독으로서 이제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고 히딩크 감독이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가 가고 싶은 거냐? 아니면 에이전트가 널 보내려고 하는 거냐?
왜냐면 에이전트는 이제 그런 걸로 수익을 그쵸.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얘기를 드렸고, 그러면 가라. 네가 원하는 건. 둘이 진짜 무슨 전생에 뭐가 있었나 봐. 그러니까 이심전심이 되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입장만 내세우지 않고. 만약 다른 팀이었다면 아마 고민을 안 하고 남았었을 것 같아요. 네. 맨유만 아니었다면. 근데 맨유라는 팀이 갖고 있는 그런 위상? 그쵸. 이 유럽 축구에서 얼마나 큰지를 유럽에 가서 깨달았고, 이 기회가 다시 올까? 또 지금 도전하면 그래도 나이가 어리니까 만 24, 25 이럴 때였어서 여기서 실패해도 또 도전할 수 있잖아 라는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박지성 선수 자서전을 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선택을 할 때 내가 이 판단을 내려서 만약 최악의 상황까지 간다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괜찮겠어? 라고 물어본대요. 본인에게. 그럼 메뉴에 가기 전에도 이 질문을 스스로 던지셨을 텐데 그때 생각했던 최악의 상황은 어떤 거였던 거예요? 맨유를 가서 그렇죠. 이제 경기를 못 뛰고 허송세월을 벤치에만 계속 앉아있고. 그 나이 때 이제 한창 이제 전성기를 향해 가고 있는 나이이어서 경기를 못 뛰었을 때 그 타격은 좀 상당히 크거든요. 선수의 성장에 의해서. 근데 그거를 감내할 수 있겠냐라고 본인 스스로에게 물어봤고, 근데 이제 최고 레벨의 팀에서 최고의 선수가 경쟁할 수 있는 기회가 과연 또 주어질까, 내 축구 인생에서. 그게 컸던 것 같아요. 지금이라면 도전해 볼 수 있겠다라고. 그래서 분명히 얻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도전을 하게 됐죠.